예, 저는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유영성 과장이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최근 소액결제 시장의 트렌드 및 주요 이슈입니다. 처음에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지 고민해봤는데, 저희 지급결제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해도 될 것 같긴 했는데,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로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소액결제 시장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최근에 소액결제 시장이라 하면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 알리페이, 페이스북 같이 최근에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지급결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오늘 제가 알기로 대학교 시험기간이어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셨으니까 최대한 도움이 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조금 더 열심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간단히 한 5분 정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 최근에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제 서비스 동향은 어떤 것이며 실제로 국내외 사례를 동영상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은 간단히 마무리하는 멘트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제도는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을 중심으로 개별 기관들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 증권결제 시스템, 외환결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은금융망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액결제 시스템인데요. 결국에 이제 지급결제제도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현재 BOK 와이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 가동을 하였고요. 금융기관 간 대금 거래를 주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액결제 시스템 규모를 보면은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일평균 340.7조 원이 거래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거래 규모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소액결제 시스템입니다. 소액결제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이라고 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시중은행들이 사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개인 및 기업 간 소액 자금 거래를 대부분 취급하는데요. 저희가 이체를 한다거나 물건을 사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모든 경우가 다 이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줄 보시면은 시스템을 통한 금융기관 간 거래의 최종 결제는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 길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은행과 B은행이 있으면은 A은행의 고객이 100명이 있고 B은행의 고객이 80명이 있다고 치면은 거래를 다 해서 A, B은행 개별 건별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A, B은행 총 금액을 상계해가지고 차액만 다음날 10시에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 결제 시스템에서 저희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신속 자금 이체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급인이 지급 지시와 동시에 수취인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언제나 저희가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시겠는데, 저희가 인터넷 뱅킹 하면은 바로 돈을 꺼낼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당연히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국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을 저희 같은 경우는 2001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바로바로 자금이 송수신되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에서는 신속자금 이체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돈을 보내도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기사 보시면 페드 나오라고 해가지고 2022년이나 2023년경에 신속자금 이체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 보면은 이 시스템이 상당히 저희가 빠르게 도입을 하고 저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이론이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셨을 거고요. 이제 조금은 더 재밌는 내용을 가려고 하는데, 최근 지급결제 환경 변화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핀테크 혁신이 지급결제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수요 측면이랑 공급 측면 양쪽으로 볼 수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핀테크 서비스 보급률을 보시면은 자금이체가 압도적으로 50%고요. 간편결제 서비스 최근에 많이 이용하실 텐데, 간편결제 서비스도 2년 만에 거의 3배 정도 이용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보면은 그동안 자금이체가 상당히 불편했던 거죠. 저희가 자금이체 하려면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되고, 액티브엑스도 깔고, 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도 깐 다음에 중간에 다시 에러 나면 다시 처음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금이체 자체에 좀 편리성이 떨어졌었는데, 핀테크를 도입을 하면서 편리성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 자금이체 부분에 핀테크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핀테크 투자 비중이 지금 타 여수시나 금융자산에 비해서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 등록 현황을 보면은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급결제를 기존부터 해오고 있었고, 전자금융업자라면 금융회사 이외에 지급결제 관련 업무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위에 신청해서 금융위에서 업권을 주는 거거든요. 이 지금 전자금융업자랑 금융회사 등록 현황이 증가하는 걸 보면은 기업의 공급 측면에서도 핀테크가 지금 지급결제 분야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밑에 이제 빅테크라고 해서 핀테크 업체 중에서 플랫폼 기반 업체라든지 제조업체, 이미 본인들의 사업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지급결제 시스템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조업체 보면 애플은 애플페이, 삼성은 삼성페이, 그리고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텐센트는 위챗페이, 구글페이, 카카오페이 등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현재 이제 핀테크 혁신을 통해서 지급결제 분야에 들어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급결제가 최근 2, 3년간에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변화를 하는 것이냐라는 걸 그 원인을 몇 개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94%고 스마트폰 아닌 휴대폰도 6%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중간값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기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희가 상거래 및 금융거래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나가다가 인터넷으로 해서 전자상거래로 물건 사고, 지나가다가 송금하려고 해서 모바일 켜가지고 송금을 하듯이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저희 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새로운 지급 서비스를 도입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비자 인식 변화라고 알 수 있는데요. Z세대라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1995년생 넘으신 분들을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Z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이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디지털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95년생이니까 슬슬 이제 소비 계층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급결제 소비 계층으로 들어오면서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정부의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전자금융 규제 완화라고 해가지고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됐습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간편결제 업체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넣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거나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무조건 필요했었는데, 현재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면서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결제가 훨씬 저희가 빨라진 걸 알 수 있고요. PG 업자라고 해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업자인데,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중간에서 정보 같은 걸 교환해주는 업자라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PG 업자 같은 경우도 신용카드 정보 보관이 허용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좀 더 자기들 상품을 개발하는 데 유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위 차원에서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를 했고요. 그리고 엊그제인가 12월 4월에 또 금융위에서 금융규제에 관련해가지고 좀 더 핀테크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금융규제 혁신 방안을 또 발표를 한 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왜 지급결제 혁신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지급결제 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급결제 참여 기간이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급결제라 하면 은행이었거든요. 은행을 통해서 지급결제를 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거였는데, 최근에는 플랫폼 기반의 대형 IT 기업들이 들어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춘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왼쪽은 글로벌 플랫폼 IT 기업들인데, 여기는 최근에 가파라고 해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 4개 기업들이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페이스북은 SNS, 애플은 스마트폰.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 고유 사업을 통해 확보한 브랜드나 인지도,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지급결제 분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구글페이, 아마존은 아마존페이, 페이스북은 또 최근에 페이스북을 페이, 그리고 애플은 애플페이. 대부분 다 지급결제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파에 맞서서 나온 게 바스라고 해서 중국의 바이두, 바이두 A가 알리페이, 그리고 T가 텐센트, H가 화웨이 해가지고 요게 맞서서 중국에서도 이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지급결제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환경변화 주요 내용에서 보면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급결제는 당연히 은행이 하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은행 말고도 비은행 금융기관, 증권사, 카드사, 그리고 비금융기업은 주로 핀테크 업체들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급결제 참여기관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급결제 참가기관이 다양화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연계성이 증대되고 사이버 공격 위험이 증대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은행들만 지급결제 시스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미 은행법에 의해서 규제도 받고 있고 자본금도 튼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이 지급결제망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는 연계성도 커지고, 핀테크 기업들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이 규모가 큰 데들은 당연히 안정적인 자본 흐름이라든지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핀테크 기업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 들어올 경우에 이 상호 연계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공격도 소규모 핀테크 기업을 타겟팅해가지고 사이버 공격에 들어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의문이 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의 주요 내용인데, 최근에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페이스북이 암호 자산인 리브라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같은 혁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지급결제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명확히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가치 변동성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달러화라든지 유로화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한 자산 가치 안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가치 변동성이 있다고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용한 지급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리브라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 관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28개 글로벌 기업이 협회에 가입하겠다, 나도 리브라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뒤에서 보면은 알겠지만은 각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젠
페이팔, 마스터카드, 비자, 이베이 등 주요한 기업들이 다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리브라가 도입되면은 어떤 긍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평가가 있냐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은행 계좌 미보유한 금융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암호자산 생태계가 확장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부정적인 평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 안정성이 우려되고, 페이스북이 협회 통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은행의 통화 시스템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게 맞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고 신뢰하는 기업이지만은 페이스북이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리브라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안정성에서 가장 큰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브라가 출시됐을 때 국제사회 반응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7월경에. 그리고 미국 연준 의장은 리브라 도입은 심각한 우려들이 해소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영국의 마크 칸의 총재는 리브라 같은 혁신적 기술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출시 전에 표준 및 규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및 독일 경제장관들도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사적 주체가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통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그건 BIS로 국제결제은행인데 연례 경제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은 금융안정, 시장 경쟁, 사회적 후생 등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현금의 미래랑 제 오픈뱅킹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예, 현금의 미래라 하면 결국에 이제 캐시리스 사회가 올 것이냐예요. 현재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현금 사용이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할리스 같은 경우에도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은 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마존 고라고 해가지고 캐셔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QR코드 찍고 들어가서 물건을 찍고 나오면은 결제가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금 없는 매장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없는 국가에서 가장 지금 앞서 나가는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지금 현금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스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스웨덴에 있는 시중 6개 은행이 합작해서 만든 간편결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결제 시장에서. 현금이 갈수록 위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 영국 등을 중심으로 현금 사용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현금이 없어지는 것이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고민해보면은 우선 금융포용 문제가 있어요. 금융포용이라면 젊은 분들은 현금 없이 쓸 수 있죠. 그냥 다 우리 신용카드도 있고 간편결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이거나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신용카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주로 이제 좀 어르신 분들은 현금을 많이 쓰죠. 근데 현금을 없이는 아예 결제가 안 되게 바꿔놓으면은 이런 분들은 결제 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비연금 결제 수단을 만드는 기업이 여러 군데 있으면 좋은데 몇 개 기업, 뭐 예를 들어 카카오가 다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얘는 비연금 결제 수단을 쓰려고 하니까 현금은 없어졌는데 쓰려고 하니까 뭐 수수료를 올리겠다. 뭐 너 1,000원 사면 100원 내라. 이런 식으로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 문제 발생이라는 게 있는데, 비연금 결제 수단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카드 결제하러 갔는데 그 포스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전산상 문제가 발생해서 포스기가 고장이 났어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내면 되는데 현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거죠. 전산상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게 크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현금 사용 비율이 꾸준히 감소를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현금 사용에 대한 필요 계층이 있기 때문에 현금 사용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오픈뱅킹도 최근에 많이 뉴스 나왔잖아요. 2019년 10월경에 오픈뱅킹을 처음 은행권만 우선 시작을 했고요. 12월에 이제 핀테크 업체들도 들어가서 정식 출범을 할 예정인데, 이거는 최근에 오픈뱅킹 써보신 분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오픈뱅킹 자기가 깔았다. 계좌 연결했다. 예, 자신있게 손 드셔도, 안 시킬게요. 손 드셔도 됩니다. 대부분 안 하셨나요? 상당히 젊은 분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 오픈뱅킹 하면은 한 은행 들어가면 내 계좌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핀테크 토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좌를 볼 수 있긴 했어요. 근데 토스는 자기네들이 각 은행이랑 다 계약을 한 거예요. 신한은행, 우리은행이랑 다 계약을 해서 나 너한테 얼마 줄 테니까 나 너 계좌는 볼 수 있게 해줘, 고객 계좌. 근데 오픈뱅킹의 특징은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핀테크 업체들이 다 하기에. 그러니까 아예 오픈 API 형태로 은행권 공동으로 개방형 인프라를 만든 거예요. 이 개방형 인프라에 들어오면은 핀테크 업체가 은행권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수수료 내죠.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내가 신한은행 들어가서 국민은행 계좌를 봐요. 그럼 국민은행 계좌 한 건 볼 때마다 얼마씩 국민은행에 줘야 돼요. 금액을. 내 계좌를 보는 거기 때문에. 대신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직접 기업끼리 펀뱅킹 같은 식으로 계약을 해서 내가 보는 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잔액이라든지 거래 내역 주에 입출금만 가능하고 현재는 은행권끼리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12월에 핀테크가 들어올 거고 여기서 이거를 왜 하냐는 은행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 데이터는 거의 그들만의 소유였거든요. 우리 데이터인데 은행이 우리 데이터를 자기들 것처럼 갖고 있었는데 고객 데이터를 고객만 승인하면은 공유하겠다 이거예요. 내 데이터를 다른 은행에 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편리하게 조회 및 입출금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제 고객 동의하에 특정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고객 계좌 조회 및 출금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결제원에서도 지금 이게 결제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결제원에서도 제가 이 앱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결제원에서 또 앱을 만들었어요. 무슨 자기 계좌 정보 조회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은행 계좌 나오고 여긴 또 증권 계좌도 나와요. 지금 증권 계좌도 나오고 뭐 자기 보험, 대출 이런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 오픈뱅킹이 지금 은행 사이 오픈뱅킹인데 결국에 이제 오픈 파이낸스라 해가지고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고객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게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해가지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 오픈뱅킹 제도의 특징이고, 이건 우리나라만 딱 갑자기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PSD2라고 영국에서 오픈뱅킹을 도입하라고 국제기구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의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현재 시범 도입이 시작됐고 1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루하시죠?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다 뒤에 놔가지고 처음에 준비할 때 조금씩 더 재밌어지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론 위주로 얘기했는데 이제 3장서부터는 실제 서비스 동향을 말씀드리고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3장 최근 지급결제 서비스 동향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급결제 핀테크 업체 위주로 혁신적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가 가장 큽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니까 간편결제가 편해졌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고객 보유도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금융업자들이 간편결제 서비스에 이게 지금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장애도 지금 쓰고 있지만 2015년 전후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3, 4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가 이제 2015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폐지한 거죠. 금융위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되는
최근에 좀 떠오르는 거는 처음에는 간편 결제만 됐어요. 그런데 간편 송금이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 카카오페이 한번 열어보시면은 한 12개인가 기능이 있거든요. 대출 비교도 해주고, 외환 환전도 해주고, 외환 환전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경우는 그 카카오페이에서 송금 누르면은 하나은행 가서 찾으면 됩니다. 대신 이게 지금 90%인가 수수료를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싸고 카카오페이 통해서 하는 게 낫고요. 보험 투자 같은 경우도 보험 상품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시작은 간편 결제랑 송금으로 했는데 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대형 플랫폼화를 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국내의 주요 사업자들을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이버페이는 2015년 6월에 출시돼가지고 결제 송금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 가입자들은 대부분 네이버페이에 가입이 되니까 2,600만 명이고요. 삼성페이는 이제 삼성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NFC라고 해서 Near Field Communication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대면은 핸드폰 대면 결제되는 거 때문에 삼성페이는 많이 이용되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가입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고 2014년 9월에 됐고요. 토스는 2015년 2월에 이제 결제 송금 위주로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2015년에 했습니다. 14년 후반기나 15년 3, 4년 전에 했고 여기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카카오페이 송금일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그냥 친구 눌러서 송금하거나 카카오톡에 그냥 계좌번호 누르는 거 누르면 송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페이랑 토스가 간편 송금에서 97%, 건수로 97%, 금액으로 96.4% 점유하고 있어요. 2018년 5월 기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간편 송금 시장은 상당히 이 두 업체가 많이 차지했고, 간편 송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짜거나 뭐 10회 무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간편 송금이 얘네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간편 송금 할 때마다 은행에 펀뱅킹 수수료라고 해서 막 200원, 300원씩 주거든요. 우리는 공짜로 내지만. 근데 이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수익성은 안 좋은데 간편 송금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안 좋지만 초반에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험이라든지 투자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할 때 고객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송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송금을 쓰면 저희는 돈을 안 주고 편리한 간편 송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해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마존, 알리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페이팔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리페이만 중국이고 딴 데는 다 미국 기업들이고요. 여기도 뭐 비슷하게 온 오프라인에서 간편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 뒤에서 자세히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간편 결제라고 계속 제가 지금 30분째 간편 결제 얘기하고 있는데 간편 결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론을 설명드리는 건데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편리한 지급 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신용카드나 예금계좌 기반 아니면 선불지급수단 기반. 먼저 신용카드 및 예금계좌 기반이라 함은 고객이 자기 카드 정보랑 계좌 정보를 최초 한 번만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결제할 때마다 간단하게 인증만 해서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불 지급수단 기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데 이건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이체를 통해서 자금을 선불계좌라고 하는데 충전을 하는 건데 선불계좌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안에 선불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A의 선불계좌를 만들고 B의 선불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내 A 선불계좌에 50만 원 넣고 B의 선불계좌에 뭐 30만 원이 있어. 근데 내가 물건을 살 때 5만 원짜리 샀으면은 내 선불계좌 5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카카오페이 사면서 카카오페이한테 지시하면 카카오페이가 내 선불계좌 50만 원 내에서 5만 원을 나한테 상품판 애한테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선불, 미리 돈을 지급해 놓고 그걸 지급수단, 그 계좌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왜 편리한 지급 서비스냐 하면은, 이 두 과정에서 실제로 결제를 승인할 때 예전처럼 공인인증서 뭐 액티브엑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문 인식이라든지 비번만 누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제 중간 인증 단계를 상당히 간편하게 바꾼 거죠. 뭐 페이스북 얼굴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 이런 식으로 인증 단계가 간편해졌기 때문에 저희 간편 결제가 현재 편리하게 고객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결제 방식으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복잡한 보안 및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니까 편리해진 거예요. 지금도 많이 까먹으신 것 같지만 저희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결제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전자상거래 할 때. 막 프로그램 깔라고 하고 뭐 설치 안 되고 다시 깔고 신용카드 넣었는데 신용카드 보안 프로그램 깔라고 하고 다시 나왔는데 홈페이지 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깔라고 하고 액티브엑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지금 다들 아닌 것 같은 표정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액티브엑스를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다 없앤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은 카드 선택하고 번호도 입력한 다음에 또 유효기간도 넣으라고 해요. 그 비번 넣었어. 공인인증서가 뜨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넣으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프로그램이 갑자기 안 깔렸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여기서 안 깔렸으면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하면 지급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다 없애고 카드는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제창 가서 결제창 가면 카드가 떠요.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넣거나 생체 인증을 하거나 생체 인증, 지문, 홍채, 얼굴 인식 다 있죠. 그러면 지급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완료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내 신용카드를 넣어놓거나 내 예금 계좌를 넣어놓거나 미리 아니면 내가 선불 지급 계좌에 내가 돈을 미리 넣어놓고 나서 쓰는 거죠. 말씀드린 게 이젠 우리 지급결제 환경 변화 어떻게 됐고 최근에 지급결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젠 어떤 업체들이 있고 어떻게 이게 작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좀 저희가 궁금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간편해지는데 그러면 위험하진 않겠냐. 근데 대부분 요즘에 핀테크 업체나 빅테크 업체들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로 요즘에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한 송금이나 이체 거래를 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이체나 불법 카드 사용이 발견되면은 이걸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조금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저희 최근 소액결제 서비스 사례라고 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를 설명드릴 거고 해외 사례는 저희가 알리페이, 그리고 구글페이, 페이스북페이, 아마존 고, 아마존 알렉사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 보시면 카카오페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랑 토스랑이 가장 큰데 그래도 조금 더 카카오페이가 여러분한테 친숙할 것 같아서 카카오페이로 선택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는 다 사용하시잖아요. 여기서 카카오톡 메신저는 사용하지 않는다 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젊은 분들은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처음에 이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메신저가 기반이고 처음에 이제 결제랑 송금만 했었는데 이제 청구서 관리, 인증 관리 등 정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공 서비스 보면 처음에는 송금 서비스인데 더치페이 송금이라고 해서 최근에 젊은 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같이 우리가 모임을 갖고 나서 다음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얼마나 쓰니까 얼마씩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요? 뻘쭘할 때도 있고 그냥 내가 좀 낼까 할 때도 있는데 더치페이 송금은 카카오톡 방에 친구를 모아놓고 송금해가지고 N으로 나누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돈을 보내라고 가게 돼 있고 내가 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떠요. 그래서 이것만큼 편하게 더치페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송금을 할 때 옆에 봉투 기능이 있어요. 써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양한 멘트가 있어요. 고마워,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보낼 때 돈을 보내는데 앞에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면서도 좀 더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조사 같은 경우는 못 가는 경우 대부분 그래서 카카오페이 경조사 봉투를 쓰고 있는데 어차피 돈도 안 들고 안정적이고 누구한테 맡기면은 분실 우려도 있고 제가 또 가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요 경조사 봉투 기능 상당히 많이 쓰면서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상당히 편리한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페이 열어보시면은 QR코드나 바코드 코드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QR코드나 바코드를 인식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도 똑같이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QR코드에 대해서는 뒤에 알리페이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최근에 제로페이도 나오고 해서 QR코드가 되게 이슈가 많은데 되게 관심이 많아지는데 QR코드가 상당히 경제적이고 좋은 결제 방식이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QR코드 방식이 도입은 됐지만 많이 활용 못 되고 있는데 이 QR코드 방식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세 번째로 자산관리라고 해서 나한테 관련된 청구서 뭐 전기세라든지 그런 게 한 번에 볼 수 있고 가맹점점 포인트도 가맹점 계약된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랑 계약된 가맹점들의 멤버십 포인트는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이제 통합조회가 가능한 거죠. 통합조회가. 그러니까 자산관리는 은행들의 계좌를 한꺼번에 볼 수 있듯이 자기 자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최근에 뱅크샐러드라고 또 많이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가 자산을 쫙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도 이제 가능한 거죠. 토스도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상품 추천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이유가 이제 수익성 사업 때문에 하는 건데 수수료 아까 말씀드린 송금 수수료는 안 받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런 금융상품을 추천해가지고 우리가 금융상품을 보고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뭐 운전자 보험 아니면 대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카카오페이가 계약 맺었던 그 금융상품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이게 주 수익원이 될 수 있고 향후 카카오페이가 통합적인 금융상품 제공 플랫폼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기도 하죠. 말씀드렸지만 수익원은 금융 서비스 중개 수수료가 있고 가맹점한테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 통해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 일부 금액을 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편송금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을 해요. 우리가 이용할 때마다. 고객들은 일정 횟수 무료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송금 같은 경우는 항상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만 드리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기 전에 기업 연영을 보면은 2016년 처음 시작할 때 송금 서비스만 있었어요. 요거만 있었는데 2018년에 송금 및 결제가 생겼고 투자, 멤버십, 청구, 페이카드 지금 열어보시면은 12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조회할 수 있고 가입 조회할 수 있고 동물보험, 여행자 보험, 전세보험, 신용조회도 가능하고 대출도 비교가 됩니다. 통합조회, 환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은행 통해서 할 수 있고 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P2P 투자라고 해서 아파트 전세 담보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 기능이 있길래 이건 뭐자고 가서 50만 원 투자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이걸 담보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카카오페이에서 사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갚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청구서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영수증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영수증 나와서 얘기해 드린 건데 이게 간편결제가 좋은 게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영수증 같은 거 다 전자로 나오니까 우리가 실제로 영수증을 실물로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자원도 낭비가 안 되고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같은 거 결제할 때 포스 데이터 기기가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설치 안 해도 되고 이게 상당히 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이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 배송 배송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서 신청을 하면은 택배 기사가 우리 집에 와요. 내가 내 물건을 가지고 오면은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근데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카카오페이에서 이렇게 생각을 딱 해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알리페이 뒤에 보면은 알리페이는 이게 한 50개가 넘습니다. 알리페이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훨씬 먼저 시장에 중국 내 시장에서 진입을 했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알리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좀 차용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간편 결제를 보겠습니다. 결제 누르고 그냥 바코드 위에 QR코드였죠. 인식하면 끝나요. 확인 누르면은 결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송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많이 쓰면 송금 누르고 친구 선택해서 확인 누르고 금액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앞에 라벨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시면 처음에는 페이머니가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2만 원 보내니까 18만 원이 된 거예요. 아까 20만 원이 아까 얘기 드렸던 선불 계좌 20만 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충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선불 계좌가 5만 원밖에 없는데 7만 원을 보내고 싶다. 그럼 그때 떠요. 충전 자동 충전이 돼요. 그래서 2만 원 충전이 더 되죠. 그러니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선불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송금하고 입금받고 하는 경우죠. 청구서 관리 보시면은 청구서 누르면은 한국전력공사, 롯데카드, 뭐 지방세 이런 게 나오고 뭐 비교 전월이랑도 비교가 되고 전년이랑도 비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멤버십 통합조에는 이제 카카오페이랑 거래한 모든 멤버십이 나오고 저게 지나갔는데 맨 위에 바코드가 있었거든요. 그 바코드 찍으면은 모든 연계된 멤버십들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멤버십을 쓰려면은 각 기업마다 멤버십이 다르니까 그 앱을 깔았어야 되잖아요. 무슨 뭐 해피머니도 깔아야 되고 뭐 올리브영도 깔고 다 깔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카카오페이 하나로 멤버십을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누르면은 여기 상당히 많은 상품들이 나옵니다. 수익률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P2P 같은 경우는 8%, 회전 8%. 그러니까 상당히 그 P2P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설명을 보고 소액으로 1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인증은 여기 인증 버튼 누르면은 밑에 보시면 이제 인증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만 보였는데 6개인데 이게 총 16개의 기능이 지금 앱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하는 것처럼 지금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를 하나의 스마트폰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앱을 깔아가지고 네가 편리한 걸 사용해라. 그리고 그렇게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겠다는 거고 이걸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결제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도를 좀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결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방식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지급결제 대행업이라는 게 있고 선불지급수단 발행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결제 대행업은 기존의 카드사랑 똑같아요. 원래 카드사에서 여기 원래는 PG업자라고 해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 해가지고 중간에 정보 같은 걸 송수신하고 자금 같은 걸 카드사한테 받아가지고 가맹점 주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개입하던 업자가 있었는데 이 PG업자를 카카오페이가 PG업자 면허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이 거래 정보를 카드사한테 주고 카드사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맹점에 대금을 주고 수수료 빼고 이런 식으로 PG업자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 카카오페이가 들어가서 뭐가 좋아졌냐? 카카오페이가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결제 복잡한 인증 절차를 다 없애고 원클릭으로 인증이 되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PG업자 없애고 그냥 카드사랑 가맹점이랑 하면 되지 않냐? PG업자 이거 껴가지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된 이유가 처음에 우리 전자상거래가 한창 발달하면서 인터넷에서 카드로 결제를 할 때 카드사랑 가맹점은 다이렉트로 하고 싶었지만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사랑 결제할 때 그 제반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각 카드사에 맞춰서 자기가 인프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 가맹점이 좀 불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 가맹점에 계약했는데 얘네가 뭐 물건을 제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고가 났어.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얘네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었고 얘네는 인프라를 한 번에 만들고 싶어가지고 PG업자라는 우리나라 독특한 업자가 생긴 거예요. PG업자는 주로 IT 기업들인데 여기서 수수료 먹으면서 카드사랑 가맹점을 내가 연결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한 번에 인프라를 만들어가지고 호환성 높게 다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카드사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안 안아도 되고 가맹점 입장에서도 특별히
투자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피지업자가 지금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 피지업자를 그동안은 주로 IT 업체들이었는데 이제 카카오페이가 하겠다 이거죠. 카카오페이가 하고 있죠. 카카오페이가 해가지고 기존 피지업자에 비해서 낮은 수수료를 가맹점이랑 카드사한테 받으면서도 고객들에게는 좀 더 편리한 지급수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제 수단으로서 지급결제 대행업자가 나오게 된 거고, 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제 선불지급수단 발행업이라고 해서 선불지급가 카카오페이 안에 계좌가 있는 거죠. 고객 여러 명 있고 가맹점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계좌를 만들어 놓고 고객이 충전을 하는 거예요. 미리 해도 되고 거래할 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돈이 여기 고객 돈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실제로 물품을 구매할 때 여기 내 고객의 내 선불 계좌에 있는 돈을 이 가맹점한테 주는 거죠. 그 가맹점 선불 계좌가 있으니까 카카오페이 내에 있는 선불 계좌의 가맹점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또 써도 되고 아니면은 내 은행이 있잖아요. 가맹점이 가입하는 은행이 가맹점의 은행 계좌로 보낼 수도 있어요. 결국에 이 선불 계좌 안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카카오페이 내에 있는 선불 계좌. 현재는 이 선불 계좌 금액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00만 원 정도로 1회 충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2월 4일 날 발표한 거 보면은 이 금액도 좀 증가를 시키고 이 금액을 가지고도 금융 투자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좀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금융위에서 향후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가지 결제, 간편 결제는 지급결제 대행업 아니면 선불 지급수단 발행업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계속 물이 칼칼해서 중간에 물을 마시고 있는데 죄송하고요. 이제 알리페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사례는. 왜 알리페이냐. 중국 알리페이 하면 중국을 혁신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알리페이를 하냐 했는데 현재 핀테크가 가장 발달한 국가가 예상외로 그중에 하나가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바스라고 해가지고 주요 기업들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컨설팅 업체 언스텐영에서 핀테크 도입 지수를 발표했는데 중국이 87%인데 우리나라 67%였습니다. 그리고 KPMG에서 글로벌 100대 핀테크 기업을 조사했는데 한국은 2개였어요. 근데 미국이 15개, 영국이 11개, 중국이 10개였어요. 중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금 핀테크가 발전을 했거든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알리페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보다 훨씬 확장된 버전으로 보시면 돼요. 카카오페이는 금융 쪽이면 금융 플랫폼이었는데 알리페이는 금융 플랫폼 플러스 문화, 생활, 뭐 토탈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페이는 개요를 보면은 그러니까 안트파이낸셜 그룹의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 그룹의 지급결제 서비스 플랫폼인데 모바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 지급결제가 가능하고요. 제공 서비스는 여기는 뭐 간편결제 서비스랑 기타 서비스만 넣는데 기타 서비스에 진짜 많아요. 호텔, 상점, 레스토랑 검색할 수 있고 금융상품 투자도 할 수 있고 신용평가도 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할 수 있고 호텔 예약 등도 할 수 있고 비행기 항공권도 예약할 수 있고 오늘 기사 났던데 대한항공에서 카카오페이랑 MOU 맺어가지고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항공권 검색하고 결제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항공권은 이미 여기서 하고 있어요. 얘네는. 이런 식으로 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알리바바 그룹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자회사가 진짜 많거든요. 알리바바 자회사가 많으니까 알리페이는 굳이 외부 기업이랑 MOU를 맺지 않고서도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오늘 결제니까 간편 결제 서비스를 보면은 여기는 QR코드 결제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써보셨어요. 근데 알리페이 앱이 중국말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쵸. 그게 알리페이 앱이 깔리고 지금 알리페이가 원래 쓸 수는 있어요. 현재. 가끔 보면은 매장 들어가실 때 알리페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QR코드로 하는 건데 이 QR코드라는 게 엄청 좋아요. 저희가 제로페이 요새 광고 많이 하잖아요. 제로페이가 QR코드 방식이거든요. 근데 제로페이는 요새
엄청 좀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있죠. 왜냐면은 우리는 신용카드가 더 편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뭐 대학생분들도 다 갖고 있고 이미 다양한 간편 결제 수단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리 QR코드가 편하다고 해도 QR코드 쓰라고 하면 안 쓰죠. 귀찮으니까. 난 신용카드로 하면 되는데. 근데 QR코드가 편한 게 QR코드라는 게 계좌 이체 기반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수료가 안 들어요. 내 계좌에서 얘 계좌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카드사도 없고 벤사도 없고 중간에 수수료 먹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서 얘 계좌로 QR만 찍으면 돈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전년 기준 매출액 8억 이하는 수수료를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일 카드 수수료 많아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수수료가 다 있거든요. 근데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이 안 나면 수수료 안 내. 상당히 이게 비용 효율적인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수수료를 뭘 써도 안 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게 되면 당연히 그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을 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소비자들도. 그런 면에서 QR코드가 상당히 좋은데 중국에서는 QR코드가 왜 도입이 잘 됐냐. 중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신용카드 망 자체를 까는 게 상당히 어렵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권장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전에 30%씩 해주고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일으켜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줬었거든요. 90년대서부터.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주로 현금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알리바바가 나오면서 QR코드를 도입한 거죠. QR코드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저희가 첫 페이지에 나왔겠지만은 잠시만요. 낮지 않거든요. 예, 68% 나왔는데 이게 좀 더 증가했겠죠? 68% 나왔는데 신용카드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QR코드는 결제가 됩니다. 매장에 QR코드 하나 있으면은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은 결제가 되는 거예요. 별도로 우리가 무슨 QR코드 스캔하고 해서 기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적으로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신용카드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때 QR코드가 들어가니까 이게 급속히 확산한 거죠. 그래서 얘네 알리페이랑 텐센트의 위챗페이 두 가지가 지금 양분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신 분들 알겠지만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없으면은 결제하기 어려운 곳도 많고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리페이가 상당히 중국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알리페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간단해요. 고객이 가맹점 앞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핸드폰 켜가지고 QR코드 찍고 나서 금액 누르고 비번 누르거나 인증하면은 지급이 돼요. 그리고 앱으로 결제했다고 와요. 이게 제로페이랑 똑같아요. 근데 대신 반대로 고객이 QR코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고객이 QR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찍어가지고 결제할 수 있어요. 양방향이 되는데 주로 이제 가맹점 QR코드 하는 게 더 많은 케이스죠. 이거를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헷갈리시니까 결제 절차를 보면은 이게 지금 스캔. 지금 알리페이 앱에서 구글 스토어에서 깔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스캔이 떠요. 스캔 누르고 상점에 QR코드 있는 거 찍어요. 그리고 금액을 넣고 비번 넣으면은 완료돼요. 이게 편리하면서 비용도 덜 들고 상당히 혁신적인 상품이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간단히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To take a payment with Alipay or WeChat Pay, simply enter the sale amount in your terminal and press enter. Your customer can then select the Alipay or WeChat Pay option by tapping on the logo on the screen. The terminal will then display a QR code for your customer to scan with their smartphone. In their Alipay or WeChat Pay app, they'll see the total amount payable in their own currency. They approve the transaction with their PIN. Once the transaction is approved, your terminal prints a receipt for you and for your customer.
예, 이게 지금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QR코드만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거고, 여기 잠시 나가기 전에 결국에 이제 알리페이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간편 결제하면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결제 리스크로 손해가 발생하면은 72시간 안에 전액 보상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좌 이체 방식이기 때문에 QR코드 찍으면 내 계좌에서 남의 A 계좌에서 B 계좌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벤사, 카드사 없고 지급결제 대행업자 없으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ATM기도 부족하고 포스 단말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 못하고 있고, 실제로 봐도 개인당 신용카드 소유 장수가 1에서 2장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3에서 4장 이렇게 될 텐데 신용카드 자체가 지금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QR코드로 이용한 페이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걸 따라서 이제 제로페이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40%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불카,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비해서 할인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최근에 광고 매일 나오는 게 이제 따릉이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최근에 공유경제 해가지고 따릉이 같은 경우 50% 할인해주고, 뭐 서울 식물원도 할인해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로페이의 또 특징이, 제로페이는 따로 앱으로 제로페이 앱을 까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간편결제 앱으로 제로페이 있는 QR코드만 찍으면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로페이 가맹점을 가가지고, 제로페이 가맹점 앞에 제로페이 가맹점 붙어 있거든요. QR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네이버 페이 열어가지고 QR코드 스캔 눌러서 스캔하면은 내 계좌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별도로 제로페이를 앱을 깔 필요가 없죠. 이게 상당히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너무 이 신용카드가 편하니까 우리가 지금 제로페이를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사례가 이제 저희 또 이제 미국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페이 전부 다 페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페이랑 구글페이는 지급결제 분야에서 좀 비슷한 형식으로 가고 있고, 아마존이 좀 특이합니다. 아마존 고라고 들어보신 분? 아마존 고 자신있게 드셔도 됩니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아마존 고가 지금 미국에 21개 정도 매장이 있는데, 아마존 고는 뭐냐면은 매장에 캐셔가 없는 거예요. 캐셔는 없고 내가 QR코드를 입구에서 찍고 들어가서 내가 물건을 들면은 가상의 장바구니에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물건 들고 그냥 나가면은 그냥 내 아마존 계정에서 결제가 되고 결제 내역이 와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위에 카메라랑 센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를 이제 인식하고 나서 내가 뭘 사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면은 얘가 뭘 들었으니까 결제해야지. 상당히 혁신적인 시스템인데, 이 미국에서 21개가 있는데 21개 중에서 20개는 캐셔가 아예 없고 한 군데는 있어요. 근데 그건 왜 있냐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현금 없는 사회 할 때 얘기했는데, 이 현금 없는 결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미국 주정부에서는 현금을 쓰고 싶은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서비스는 좋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되니까 캐셔를 한 명이라도 둬라. 그래서 지금 한 군데에서 두고 있는데, 이게 엄청 편리하니까 향후 많이 매장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그 주정부의 금융포용 입장에서의 정책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아마존 알렉사라고 해서, 아마존 에코 혹시 들어보신 분? 예, 훌륭하십니다. 예, 들어보신 분들한테 뭐 선물려 드려야 되는데, 아마존 에코라고 해서 스마트 스피커 있는데, 우리나라에 스마트 스피커 많잖아요. 근데 아마존 에코가 글로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만든 인공지능 플랫폼화의 스마트폰 스피커인데, 아마존 에코랑 아마존 페이 계정을 연계해가지고 내가 이제 음성으로 뭐 사줘,
아니면 내가 뭐 음성으로 나 뭐 관리비 내줘. 이렇게 하면은 계정에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편리한 거죠. 내 음성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좀 아마존 같은 경우에 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페이스북 페이랑 구글 페이는 앞에 있던 간편 결제랑 거의 비슷한데, 페이스북 페이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출시를 했는데,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통해 할 수 있고, 뭐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기업인데 걔네는 제공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조만간 할 거라고 얘기는 나왔고요. 페이스북 앱에서 메신저 앱 같은 거 보면은 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우선 입력을 해요.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 앱에서 내 친구한테 송금 누르기 누르면 송금이 가고, 뭐 상품 구매, 페이스북 같은 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상품 구매하는 마켓이 따로 있거든요. 인터넷 마켓이. 거기서 내가 페이스북 페이를 연동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것도 그냥 내 신용카드 정보를 넣어서 간편하게 결제하겠다는 거고, 구글페이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미리 등록을 해서 구글과 제휴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마지막 결제창에 밑에 구글페이라고 나오면 그거 누르면 되고, 뭐 앱에서도 내가 살 때 구글 앱 살 때 구글페이로 내겠습니다 하면 낼 수가 있는 건데, 구글페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됐고 2019년 12월에 도입한다는 말은 있는데, 예, 조만간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영상을 볼게요. Dinner in 15 minutes. Alexa, order more dog food. Based on your order history, I found Taste of the Wild dry dog food with roasted bison and venison. It's $53.69 total. Would you like to buy it? Yes. Alexa, order trash liners. I found Glad Chol trash bags. Would you like to buy it? Yes. Alexa, what are your deals? I have several exclusive deals, including Lindor Chocolate Deluxe Gift Box. Would you like to buy it? Yes. Alexa, put on my Getting It Done playlist. Alexa, order Tide laundry detergent. Tide High Efficiency Laundry Detergent, 170 ounces. It's $32 total. Alexa, what's the weather for tonight? Currently in Pasadena, it's 58 degrees with cloudy skies. Inside it is then. Dinner! Dinner time, guys! Dinner's on the table! I should have just ordered takeout. Alexa, play my relaxing playlist. And Alexa, order bath salts on Prime now. Mineral bath salts can be delivered between 8 p.m. and 10 p.m. tonight. Yes. 사용자가 알렉사한테 음성 지시를 하는 거죠. 뭐 물건을 구매해달라고 하거나 가격이 얼마냐, 아니면은 지금 날씨가 어때?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알렉사가 그에 대해 대답을 해주고, 실제로 내가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 알렉사랑 아마존 페이가 연계가 되면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페이에 계정만 있다면은 음성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다음으로 이제 아마존 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아마존 고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예, 아마존 고 같은 거 보시겠지만은 QR 찍고 들어가서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 거 들고 빼고 해서 나의 가상 바구니에 들어가고 나서 그냥 밖으로 걸어 나오면은 결제가 돼요. 상당히 혁신적이죠. 그걸 위해서 동영상 나왔지만은 카메라라든지 센서, 뭐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고객이 뭘 샀는지를 확인해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상당히 혁신적인 시스템이죠. 아마존 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가장 혁신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부분 지급결제 분야에서 간편결제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알리페이랑 아마존 고가 가장 혁신의 선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를 보면은 이거는 저번 달에 시작됐는데 아직 한국은 안 됩니다. 미국만 되고, 보시면 이제 페이스북 페이 보면 이제 send money, donate and manage payment security with Facebook Pay라고 해가지고 no fee to send or receive money with friends and family라고 했는데 수수료가 없고 내가 친구나 가족에게 수수료 없이 보낼 수 있다. 그리고 from PIN protection to secure payment라고 해서 PIN은 personal information number라고 해가지고 개인 번호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secure하게 안전하게 페이먼트를 하겠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게 얼핏 보면은 안정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그게 아닌 게, 우리가 핸드폰을 처음 킬 때 대부분 뭐 인증을 하잖아요. 내 지문 인증을 하든지 아니면 내 패턴 인증을 한다든지 1차 인증이 있고, 페이스북 실제로 결제할 때 비밀번호라든지 뭐 얼굴 인식 같은 2차 인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에서 SCA라고 해가지고 스트롱 Certification Authentic 해가지고 인증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중 인증을 하자는 게 가장 그 특징이었거든요. 이중 인증이라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랑 그리고 신체 정보,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신체 정보는 홍채라든지 지문, 얼굴 같은 경우는 나의 그 신체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자는 건데, 지금 계속 설명드린 모든 페이들이 다 이중 인증이 되는 거죠. 휴대폰을 통해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들어갈 때 1차 인증이 되고 결제할 때 2차 인증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메신저 앱에서 친구한테 20 보낸다고 쓰고 비번 누르면 가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이해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또 구글페이는 그 발표 자료 보시면 있거든요. 이게 좀 깨진 것 같은데, 발표 자료에 구글페이가 있잖아요. 3장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페이는 주로 이제 신용카드랑 직불카드를 아예 페이에 넣고 결제를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제휴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한다거나 앱에서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결제가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또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페이스북 페이고요. 메신저 앱을 열어서 여기 밑에 페이먼트를 누르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수료 없다 그런 내용이고, 금액을 누르고 뭘로 누르고,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페이스북 페이 번호는 들어가고, 이제 핀 번호 아까 얘기했어. 이제 개인 정보를 넣고, 이건 얼굴 인식, 안면 인식이죠. 얼굴 인식을 하게 되면은 결제가 완료되는
그러니까 결제가 아니라 송금이 완료되는 과정이죠. 송금이 완료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물건을 보고 사겠다고 하고, 이미 페이먼트 메서드는 신용카드가 있죠. 페이 누르고, 이것도 이제 얼굴 인식으로 확인만 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구글페이 동영상이 있는데, 구글페이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은데, 이것도 이제 대신 구글페이는 원래 안드로이드 페이라고 해서 이전에 이미 출시가 됐었고, 최근 구글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이건 신용카드 넣어놓고 본인이 원하는 구글페이가 연계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구글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거나 뭐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혁신적인 지급결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한국의 카카오페이, 중국의 알리페이,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고, 아마존 알렉사, 페이스북, 구글페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최근 2, 3년 안에 엄청나게 확산이 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사이에 확산이 됐고, 좀 중국이나 미국은 좀 더 저희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하죠. 요거를 쓰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되게 편리하잖아요. 결제 단계가 너무 단순화됐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아까 16개의 기능만 제공하지만 조만간 제가 보기에 뭐 대한항공이랑 연계해서 항공권도 살 수 있고, 뭐 식당이랑 연계해서 식당 예약도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의료기관이랑 연계해서 의료비도 지출할 수 있고, 뭐 문화 같은 경우도 영화관이랑 연계해서 영화관 결제하고 영화관 사고, 결국에는 이제 이 페이가 결국에 가장 하나의 큰 종합형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왜냐면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런 혁신성이 무조건 좋기만 하느냐. 혁신성이 좋지만은 지급결제라는 게 안정성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은 지급결제 시스템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 사이 같은 게 1% 미만이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뭐 2, 3%씩 이렇게 결제 사기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요새 비대면 카드 결제 사기라고 해가지고 카드를 실제로 긁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 할 때 내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도용되는 경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뭐 한 몇 년, 꽤 전에는 이제 신용카드를 우리가 결제하려고 인식했을 때 그 카드 정보를 실제로 빼가서 카드를 복제하거나 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새는 EMV 카드라고 나와가지고 유로페이, 마스터 해가지고 그런 실물적인 과정에서의 카드 복제는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젠 그 대신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의 카드 결제 사기라든지 간편 결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카드 결제를 승인되지 않은 제3자가 결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혁신의 이면에는 안정성, 편리성의 이면에는 금융 보안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신기하게 최근에 영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랑 영국, 미국이 가장 지급결제 혁신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가장 많은 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비대면 카드 결제 사기, 결국에 온라인에서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사기가 최초로 8.4%가 감소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EMV 도입이라든지 강력한 고객 인증 SCA 도입 같은 게 들어오면서 결국엔 지급결제 혁신과 같이 감독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규제 분야에서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AI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이 있잖아요. 이 신기술이 지급결제 제공하는 업체만 쓰는 게 아니라 규제 당국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자금 세탁, 의심 거래라든지 비정상적인 거래 같은 경우를 추출할 수 있는 거죠. 규제도 지능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편리성과 안정성을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 설명드린 그 선불 이용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선불 자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공시무도 없고. 그래서 아직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뭐 선불 한도도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혁신과 안정성이 함께 가면서 고객의 편리성도 같이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뭐 저희 고객 및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이 소액 결제 시장 주요 트렌드 및 주요 기술들이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토스 같은 거 한번 보시면서, 아, 이때 강사가 얘기한 게 이런 기능이구나, 아니면 이런 편리성이 있는가를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은 좀 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렇게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 모셔놓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한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서 아, 그런 강의도 있었고 좀 나름 기억에 남네라는 하나의 장면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